남성 중심의 목표, 지향적 접근법이 아닌 상호 심리적 안정감과 신경 생리학적 동기화에 기반한 과정 중심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파트너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재조정하고 뇌의 보상회로 및 애착 관련 호르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장기적 관계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탐구. 제1장 서론 임상 사례로 본 친밀감 상호작용 장애. 친밀감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으로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선 깊은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생리학적 교감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부부 및 파트너 관계의 문제를 임상 현장에서 다루어 오면서 많은 경우 관계의 균열이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아닌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저는 최근 제 상담실을 방문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 역할 고정관념과 과학적 이해의 부재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는 65세의 박진우 가명씨로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고 장군으로 예편한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3세 연상의 아내인 정희숙 가명님이 계셨는데 그녀는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아내 정희숙님은 수십 년간 억눌러온 깊은 고통을 어렵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의 잠자리가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항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박진우 씨는 언제나 상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목표 의식에 사로잡혀 아내의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력한 자극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고통으로 인해 몸을 경직시키면 그는 그것을 흥분의 표현으로 오인했습니다. 신혼 초 아내가 용기를 내어 고통을 호소했을 때 그는 원래 여자는 처음엔 다 그런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회적 통념으로 그녀의 피드백을 일축했습니다. 이 경험은 아내에게 깊은 무력감과 체념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 이후로 자신의 감정과 신체 반응을 숨긴 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을 아내의 도리라 여기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친밀감 상호작용 장애, Intimate Interaction Disorder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쪽 파트너의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접근이 다른 쪽 파트너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교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관계의 역기능을 의미합니다. 박진우 씨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남성성, 즉 힘과 정복이라는 가치관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행위는 아내의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 신호를 보내는 공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오해와 비극이 왜 발생하는지를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생리학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제2장 친밀감의 신경생리학적 기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역할. 인간의 신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정교하고 복잡한 신경 및 호르몬 시스템을 통해 반응합니다. 특히 친밀한 상호작용과 같은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은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특정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 그 질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박진우 씨 부부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이 안전과 위협, 편안함과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두 개의 상반된 체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 sympathetic nervous system는 흔히 투쟁 도피, fight or flight, 반응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교감신경계는 아드레날린, 에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체를 비상사태에 대비시킵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 기능과 같은 비필수적인 기능들은 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식 기능 역시 이 비상사태에서는 비필수적인 기능으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박진우 씨가 아내의 피드백을 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자극을 지속했을 때 아내 정희숙님의 신체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켰을 것입니다. 몸이 경직되고 숨을 참게 되며 심리적으로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이 모든 반응은 흥분이 아닌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자 방어 기제였던 것입니다. 반면 부교감신경계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는 휴식소와 rest and digest 반응 시스템으로 신체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소화와 회복 그리고 생식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혈관, 확장 윤활액 분비와 같은 생리적 변화는 전적으로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일어납니다. 즉,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편안함 없이는 긍정적인 성적 반응이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것이 신경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부드러운 접촉, 따뜻한 목소리, 공감적인 대화,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모두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박진우 씨의 문제는 바로 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완전히 생략하고 곧바로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활동은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신경 호르몬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친밀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는 옥시토신, 옥시토친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결합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감, 신뢰 공감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은 따뜻한 포옹, 부드러운 쓰다듬기, 눈 맞춤,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분비가 촉진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뇌의 공포중추인 편도체 아믹달라의 활동이 억제되어 불안감이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대됩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신체적 이완을 돕습니다. 즉, 충분한 정서적, 신체적 교감을 통해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진 상태는 긍정적인 성적 반응이 일어나기에 최적의 신경화학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뇌의 보상회로 리워드 파스웨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파민, 도파민해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 그 자체보다는 보상에 대한 기대감과 동기부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강압적인 자극은 도파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진적이고 리드미컬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상이 예측되는 과정 속에서 도파민은 점진적으로 분비되어 흥분과 몰입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과정 중심의 섬세한 접근법은 바로 이 도파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성적 반응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내분비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코르티솔은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분비를 방해하고 생식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며 성적 욕구 자체를 저하시킵니다. 박진우 씨 아내의 사례처럼
고통과 불편감이 지속되는 상황은 만성적인 코르티솔 분비를 유발하여 성적 반응을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성적 반응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옥시토신, 도파민,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정교한 생물학적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제3장 관계의 심리학 애착 이론과 심리적 안정감, 신경생리학적 반응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심리적 틀과 현재의 관계적 맥락 안에서 해석되고 조절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에서의 친밀감 문제는 영국의 정신분석가 존 볼비가 창시한 애착 아이론, attachment theory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 관계의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의 질과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틀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볼비는 개인이 스트레스나 위협을 느낄 때 의지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안전기지 세출의 바세라고 명명했으며, 이 안전기지의 존재 여부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세상을 탐색하는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게 되어 관계 속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쉽게 형성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일관되지 않거나 거부적인 반응을 경험한 경우 불안정 애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 씨 아내의 사례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남편이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때 파트너가 어떤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깊은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압하고 남편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 즉 불안 회피적 애착 패턴의 특성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40년간의 침묵은 단순한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 속에서 선택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애착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현대 조직 심리학과 관계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 바로 심리적 안전감, psychological safety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에 의해 대중화된 이 개념은 개인이 조직이나 관계 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실수를 솔직하게 표현하더라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된 환경에서 개인은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부부 관계와 같은 가장 내밀한 관계에 더욱 결정적으로 적용됩니다. 파트너 앞에서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즉 고도의 심리적 안정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박진우 씨는 남자는 힘이라는 자신의 강압적인 신념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관계 내의 심리적 안정감을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진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신체적 교감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부부치료 전문가인 존 가트만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치명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4명의 기수 The Four Horsemen로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 criticism, 경멸, contempt, anger, defensiveness, 그리고 담쌓기, stonewalling입니다. 박진우 씨가 아내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원래 여자는 다 그래 라며 일축한 행위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경멸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고 주장하는 그의 태도는 방어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반복될 때 파트너는 결국 소통을 포기하고 마음의 벽을 쌓는 담쌓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희숙 님이 40년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이러한 파괴적인 소통 패턴을 인식하고 비난 대신 부드러운 요청을, 경멸 대신 존중을, 방어 대신 책임 인정을, 그리고 담쌓기 대신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4장 인체 생리학에 대한 과학적 재조명, 파트너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심리적 신경생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신체 구조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적 반응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는 전통적으로 많은 오해와 무지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관점에서 이 구조들을 재조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해가 되는 접근법을 교정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조물은 음핵 복합체 킬리터럴 컴플렉스입니다. 흔히 음핵이라 하면 외부로 돌출된 작은 완두콩 크기의 귀두 부분만을 생각하지만 이는 전체 구조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대 해부학 연구, 특히 호주의 비뇨기과 의사인 헬렌 오커널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음핵은 외부 귀두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치골 뒤편에 위치한 체부 버디, 그리고 그 체부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마치 위시본에처럼 골반 깊숙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각추루라, 그리고 질 입구를 양옆에서 감싸고 있는 한 쌍의 전정구 베스티뷸러 불브로 구성된 길이 10cm에 달하는 거대하고 입체적인 구조물입니다. 이 모든 구조는 발생학적으로 남성의 음경과 동일한 조직에서 기원한 상동기관으로서 혈액이 모여 팽창하는 발기성 조직인 해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여성의 성적 흥분은 단순히 한 점의 자극이 아니라 이 광범위한 음핵 복합체 전체의 혈관 물혈 바소총에스전 반응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 분포의 관점에서 볼 때 음핵 귀두에는 약 8,000개 이상의 감각,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미세한 접촉과 압력을 감지하는 마이스너 소치, 메이스너스 코퍼스클스와 가벼운 진동을 감지하는 파치니, 소체 파치니언 코퍼스클스와 같은 기계 수용체들이 고밀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극도의 민감성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 혹은 뾰족한 형태의 집중적인 자극은 쾌감이 아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마치 눈에 강한 빛을 직접 비추는 것과 같은 과도, 자극 오버스티뮬레이션 상태를 유발하여 앞서 설명한 교감신경계의 방어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귀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부와 내부 구조에 훨씬 더 넓게 분포하는 신경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음핵을 덮고 있는 포피소음순, 그리고 질 입구, 주변부와 전정구가 위치한 질 전벽, 안테리어 바지널 월 등 이 광범위한 영역에는 음핵 귀두와는 다른 종류와 밀도의 신경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직접적인 자극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으나 넓은 면적에 걸쳐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가해지는 압력이나 진동 자극에는 훨씬 더 깊고 전체적인 쾌감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호수의 중심에 돌을 던지는 것보다 호수 전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 씨가 범한 오류는 바로 이 광범위한 주변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빙산의 일각인 귀두만을 목표로 삼아 과도한 자극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윌리엄 마스터스와 버지니아 존슨,
이 정립한 인간의 성반응 주기 모델은 이러한 생리적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성적 반응을 흥분기 excitement 고원기, 플라토 절정기 오가즘, 그리고 해소기 레솔루션의 4단계로 설명합니다. 흥분기는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음액 복합체와 외음부 전체에 혈관 우혈이 일어나고 질벽에서 윤활액이 분비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심리적, 신체적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고원기는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 유지되는 상태이며 절정기는 골반저근의 율동적인 수축과 함께 축적된 성적 긴장이 방출되는 반사작용입니다. 해소기는 신체가 다시 흥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흥분기를 거치지 않고, 즉 신체가 생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정기 단계에나 적합할 법한 강렬한 자극을 가하는 것은 마치 엔진 예열도 없이 갑자기 최대 속력으로 달리려는 것과 같아서 시스템 전체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결국 고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의 신체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각 단계에 맞는 자극의 종류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리적 과정을 존중하는 과학적인 소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5장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상호작용 프로토콜의 제안, 지금까지 논의된 신경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해부생리학적 원리들을 종합하여 저는 파트너 간의 친밀감과 신체적 교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법을 5단계 감각 집중 및 상호 교감 프로토콜, 5-Phase Sensory Focusing and Reciprocity Protocol로 명명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토콜의 핵심은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의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파트너의 미세한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신체적 반응을 점진적으로 탐색하고 증폭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실제 상호작용에 적용하는 하나의 행동 치료적 접근법입니다. 제1단계 심리적 안정감 확보 및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 이 단계의 목표는 성적인 흥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이완 상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접적인 성적 접촉에 앞서 충분한 시간 동안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파트너가 존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따뜻한 눈, 맞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성적인 의도가 없는 단순한 포옹이나 손잡기 등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체 접촉을 시작할 때에는 허벅지 안쪽이나 등과 같이 덜 민감한 부위에서부터 시작하여 파트너가 긴장을 완전히 풀고 상호작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10분에서 15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단계의 성공 여부가 이후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제2단계 주변부 감각, 탐색 및 감각 지도 구축. 파트너가 충분히 이완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외음부의 주변부 페리페럴 존스를 부드럽게 탐색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목표 지점을 설정하지 않고 마치 미지의 지도를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호기심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의 넓은 면이나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대음순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회음부 그리고 소음순 주변까지 넓고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며 파트너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파트너의 호흡 변화, 골반의 미세한 움직임 또는 작은 신음과 같은 비언어적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는 파트너의 고유한 감각 지도, 센서리 맵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어떤 종류의 접촉에 그리고 어떤 부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적 소통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은 어때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은 파트너가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상호작용을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공동의 탐험으로 만듭니다.
제3단계 리드미컬한 자극을 통한 도파민 시스템 활성화. 파트너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된 주변부 영역에 대해 이제는 예측 가능하고 리드미컬한 자극을 제공하여 뇌의 보상 회로를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혀의 넓은 면을 사용하여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원을 그리거나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뇌가 다음 자극을 예측하게 만들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음의 귀두와 같은 중심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목표는 폭발적인 쾌감이 아니라 파트너의 몸 전체가 은은하고 기분 좋은 흥분 상태로 서서히 달아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닥불을 피울 때 처음부터 큰 장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에 마른 나무잎과 장아지를 공급하며 점차 불길을 키워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제4단계 다중감각 자극을 통한 감각 순응 방지. 인체의 신경계는 동일한 자극이 지속되면 그에 익숙해져 반응이 무뎌지는 감각 순응 sensory adaptation 현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고조된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자극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각을 결합하는 다중 감각 자극, multimodal sensory stimulation,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혀를 통한 촉각 자극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 부위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온도 자극을 주거나 입술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며 압력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한 손으로는 외음부를 탐색하는 동안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이나 허벅지 안쪽과 같은 다른 성감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뇌가 여러 부위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만드는 전신 체성 감각 통합 whole body somatosensory integration 역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뇌를 지속적으로 각성 상태로 유지시키고 쾌감의 역치를 낮추어 더 강렬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제5단계 고원기 조절과 정서적 교감의 심화. 파트너가 절정, 즉 오르가슴에 가까워졌다는 신체적 징후호흡의 가빠짐, 골반저근의 불수의적 수축 등 가 보일 때 많은 남성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극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물리적 자극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거나 그 강도를 현저히 낮추어 고원기 플라토 페이스를 의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신경생리학적, 심리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는 축적된 성적 긴장을 더욱 응축시켜 이후의 방출, 즉 오르가슴의 강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파트너와의 눈 맞춤이나 사랑해, 와 같은 낮은 목소리의 언어적 확신은 단순한 신체적 쾌감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연결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정서적 만족감은 옥시토신 분비를 최고조로 이끌어 오르가슴의 질적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한두 차례 반복한 후 다시 부드러운 자극을 시작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기술을 넘어선 치료적 동맹으로서의 친밀감. 앞서 소개한 박진우 장군 부부의 사례는 이러한 과학적 접근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제가 제안한 프로토콜을 배우고 실천한 지 2달 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상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무지와 이기심을 깨닫고 아내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으며 그날 밤 처음으로 정복의 대상이 아닌 미지의 세계로서 아내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그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경험이었으며 아내의 작은 신체적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잃어버렸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친밀감의 회복이 단순히 정교한 기술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탐험하고 소통하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에서 제안한 모든 과학적 지식과 프로토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파트너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공감에 기반한 치료적 동맹, 테라피틱 알라이언스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남성의 변화는 곧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와 파트너를 다시 사랑하려는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파트너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과학적 이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